우리는 사람 아니냐? 우리도 한국 사람처럼 대우해라. 복지도 똑같이 급여도 똑같이 대해라. 우리도 사람이다. 최근 몇 주 전부터 인도 내의 LG전자 공장 파업 중 인도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동일 지역 삼성 공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거기에 영향을 받아 새로 파업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 측에서는 현재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철수까지 고려하자 인도 정부 내가 술렁이고 있어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인도 노조들의 파업이 중국 등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가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LG전자 내의 재무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 미국 주재원의 충격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래 여자아이들과 조금 달랐어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한 것들에서 재미를 느꼈거든요. 라디오를 분해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거나 컴퓨터 앞에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고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발명을 하고 싶었어요. 12살 때 처음으로 간단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로봇은 그저 바닥에 그린 선을 따라다니는 정도였지만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죠. 부모님은 왜 제가 기계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꿈을 자랑스러워해 주셨어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저 제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확실히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제 진로는 분명했어요. 공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학교 중 하나인 예일 대학교에 지원했고 기쁘게도 전자공학과에 합격했어요. 정말 큰 성취였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어요. 예일 대학교는 매우 까다로웠고 제 수업의 대부분은 남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때로는 제가 그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낀 적도 있었어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나 그룹 프로젝트에서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여자가 자신들만큼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죠. 연구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어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회로를 작동시키고 우리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들도 제 열정을 알아봐 주셨고 저는 학급에서 상위권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순간들도 많았어요. 공대 학생들은 저를 퀸이라고 불렀어요. 공대에 여학생이 거의 없었고 아마도 제가 귀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저 웃긴 일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누구와도 연애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했거나 여학생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제 전자공학에 대한 열정이 그 무엇보다 컸으니까요. 예일을 졸업한 후 제 친구들 대부분은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미국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원했어요. 그저 또 다른 높은 연봉의 기술 직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분이 되고 싶었어요.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무언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몇십 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전자기기와 혁신의 중심지가 된 나라였죠. LG전자 같은 회사들이 스마트폰부터 가전제품까지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일에 매료되었죠. 한국은 그저 트렌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졸업 후 작은 아파트에 앉아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읽던 때가 기억나요. 알면 알수록 한국에 더 끌렸어요. 제 친구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것에 신이 나 있었지만 저는 한국이야말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느꼈어요.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것도 아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LG전자에 지원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저에게 큰 관심을 보였어요. 예일대 전자공학 배경 덕분에 저는 눈에 띄었고 몇 번의 면접 끝에 국제부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어요.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잘만 하면 빠른 승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짐을 싸서 서울로 날아갔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모험이 기대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랐어요.
언어, 음식,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지만 저는 빨리 적응했어요. LG전자는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이었고 저보다 더 똑똑한 엔지니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고 곧 제 노력을 인정받았어요. 회사가 말한 대로 LG는 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승진시켜 주었어요. 28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인도에 있는 대규모 생산 공장의 재무부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정말 큰 책임이었어요. 더 이상 저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고 재무를 책임지는 일이었죠. 그 일은 정말 강도 높았고 제 한계를 시험했어요. 사무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보냈고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하며 현지 관리자들과 협력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신경 썼어요. 인도 공장은 LG의 가장 중요한 해외 운영 중 하나였고 제 역할은 수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어요. 긴 시간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삶을 바꾸는 회사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아주 뿌듯한 일이었죠. LG에서 만든 제품들은 단순한 기계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들이었어요. 세탁기는 가사일을 더 쉽게 만들었고 스마트폰은 전 세계 가족들을 연결해 주었죠.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인도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도전들도 있었어요. 문화가 달랐고 노동력도 엄청났어요. 인도 같은 복잡한 나라에서 그렇게 큰 공장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공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고 노조는 강력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어요. 인도 정부도 우리를 환영했고 세금 혜택과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장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러다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이 불안해졌어요. 그들은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더 높은 임금, 더 짧은 근로시간, 심지어 에어컨이 있는 버스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까지 했어요. 저는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인도는 정말 더운 나라였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요구 중 일부는 터무니없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들은 한국 직원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두 그룹은 맡은 역할이 달랐죠. 저는 노동관계에 대해 새로웠고 노조를 다뤄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공정하려고 노력했어요. 노조 지도자들과 앉아서 그들의 불만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노조 지도자인 아밋이 이끄는 지도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상황이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밋과의 회의는 점점 더 긴장되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생산은 멈췄어요. 한때 활기찼던 공장은 조용해졌죠. 인도 공장에서 해가 떠오르면서 넓은 공장 부지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기계들은 하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듯 가만히 서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순간이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뭔가 불안한 느낌을 줬어요. 제가 인도에 온 지 몇 달이 지났고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죠. 공장은 원활하게 돌아갔고 생산량도 높았고 인도 직원들도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점차 LG팀의 일원으로 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엔 복도에서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소리로 시작됐어요. 직원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아무도 못 들을 거라 생각하면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공기 속에 무언가 무거운 긴장감이 점점 짙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수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폭풍 같은 기운이었어요. 재무이사로서 저는 주로 숫자를 다루다 보니 사람들과 직접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직원들이 복도에서 저를 지나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공장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에서 그걸 느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난 건 노동조합을 이끄는 아밋과의 회의 때였어요. 아밋의 이름은 이미 익숙했죠. 공장 직원들 모두가 아밋을 알고 있었고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있었어요. 몇몇 관리자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도 했죠. 그는 똑똑했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단순한 대화도 열띤 논쟁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의는 정중한 대화로 시작됐어요.
아밋은 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 저에게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변했어요. 그는 공장의 열기, 긴 근무 시간, 이 지역 다른 회사들에 비해 부족한 복지 혜택 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물론 그의 걱정은 타당했지만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저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이 지역 대부분의 회사보다 더 나은 임금을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죠. 하지만 전반적인 생산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는 더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아밋은 제 말을 듣고도 별로 설득된 것 같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 눈빛 뒤에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밋은 말했어요. 단지 정당한 대우를 원할 뿐이에요.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만약 LG가 그것을 제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공기 속에 무겁게 떠돌았고 저는 그가 더 심각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회의는 최대한 외교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밋은 단순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며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직원들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고 아밋의 요구는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 그는 에어컨만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더 높은 임금, 짧은 근무 시간,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요구했죠. 저는 우리가 그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재정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생산 비용이 치솟고 LG는 인도에서의 투자를 재고해야 할 수도 있었죠. 다음 회의에서 아밋에게 그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이 지역의 대부분의 회사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드렸어요. 만약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공장은 수익을 낼 수 없을 거예요. 아밋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두 팔을 가슴에 얹었어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죠. 다음 날 아침 공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 입구가 잠겨 있었고 직원들은 밖에 모여 시위하고 있었어요.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파업이었죠. 공장이 멈췄고 그 순간에도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슴속에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를 억눌렀어요. 이전에도 어려운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었고 저는 침착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못 다루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는 위기였어요. 회사의 고위 경영진에게 곧바로 알렸고 몇 시간 안에 한국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들은 답을 원했고 해결책을 원했고 그것도 빨리 원했어요. 하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황은 복잡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현지 뉴스에서는 파업을 단순한 노동 분쟁으로만 다루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사태를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일부는 외국의 개입이 있다는 암시를 하기도 했어요. 불안의 배후에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다른 임원들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몇몇은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생산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럴 경우 노동조합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라고 반대했어요. 저는 회사의 필요와 직원들의 요구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파업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공기 속의 긴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꺼워졌어요. 저는 회의와 서류 작업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늦은 밤에 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 씨는 한국에서 온 고위 임원 중 한 명이었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인도로 직접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반겼어요. 김 씨는 항상 침착했고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저는 그가 우리가 직면한 혼란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랐어요. 다음날 김 씨가 도착했고 우리는 제 사무실에서 우리의 선택지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안정됐지만 상황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파업 중이었고 언론은 이 문제를 더 큰 이야기로 부풀리고 있었고 회사는 매일 돈을 잃고 있었어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김 씨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양보하면 상황이 우리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컸어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인도 공장에서 벌어진 위기가 날이 갈수록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회의에서 했던 결정과 말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파업으로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고 공장은 완전히 멈춰버렸죠. 마치 벽이 점점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LG의 누구도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어요. 저조차도요. 노동자들의 요구는 계속 커져만 갔고 노조와의 갈등은 날씨만큼이나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노조 대표 아밋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 상태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LG 주가가 날이 갈수록 하락하면서 압박감은 더 커졌어요. 그냥 에어컨 있는 버스를 더 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악몽처럼 변한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아밋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했어요. 이미 노동자들에게 지역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임금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도 그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아밋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노동자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죠. 만약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은 계속될 거라고 했어요. 신문에서는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중국이나 북한이 노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있었고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하루하루가 점점 더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한때 생산 소리로 가득 찼던 공장은 이제 조용했어요. 노동자도 없고 기계도 멈춘 상태였죠. 텅 빈 공장 안에서 저는 사무실에 앉아 스프레드시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숫자는 의미가 없었어요. 공장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밋과 그의 과격한 추종자들이 인지를 잡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배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아리프라는 우리의 고위 관리자를 붙잡았대요. 아리프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를 공장 건물 안에 가둬두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건 더 이상 돈이나 근로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변해버린 거죠. 아밋과 그의 추종자들은 절박해 보였고 절박한 사람들은 종종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공기 자체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아리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요. LG 본사에서는 즉시 한국팀에게 상황을 알렸고 저는 침착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인질 사건을 처리할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제 전공은 공학과 재무였지 위기관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돕고 머리를 맑게 해서 빠르게 행동해야 했어요. 공장 단지는 봉쇄됐고 경비원들이 곳곳에 배치됐어요. 인도 경찰도 대기하고 있었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바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리프가 갇혀있는 건물 주변을 걷는데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리프가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얼마나 불안할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밋과 그의 그룹에게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동안 아밋과 나눴던 대화를 계속 떠올리며 내가 뭔가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혹은 이 모든 일을 막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었는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건 늦었어요. 상황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김 팀장님이 도착했어요. 그는 LG 본사에서 온 고위 임원이었고 항상 차분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저는 멀리서부터 그를 존경했지만 이번 위기 속에서 그가 보여준 자신감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모두 갈팡질팡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김 팀장님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는 서두르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선언을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경찰과 보안팀과 조용히 이야기하며 상황을 차분하게 파악했어요.
마치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를 지켜보며 그의 차분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결국 김 팀장님은 직접 아밋과 대화하러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이건 그저 긴장된 협상이 아니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김 팀장님은 결심한 듯 보였어요. 그에게는 아밋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평화로운 해결책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김 팀장님이 건물 쪽으로 걸어가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데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와 팀원들은 그저 서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 잘못될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김 팀장님이 아밋을 설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누군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만약들이 무겁게 우리를 짓눌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움직임이 들렸어요. 문이 열렸고 김 팀장님이 걸어 나왔어요. 그 뒤에는 아리프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그의 얼굴에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김 팀장님은 해냈어요. 아밋을 설득해서 아리프를 아무런 폭력 없이 풀어주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파업 중이었어요. 아밋은 여전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순간 큰 재앙을 피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죠. 이제부터가 더 힘든 과정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 팀장님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나 협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리더십의 문제였죠. 김 팀장님은 단순히 당면한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리더십은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가장 힘세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차분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판단하며 적절한 순간에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두려움이나 불확실함이 제 일을 방해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김 팀장님의 예를 본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공장은 여전히 위기 상태였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지쳤지만 결심은 굳었어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고 결정해야 할 것들도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다가올 일들을 마주할 생각에 걱정되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에어컨이 인도의 무더위를 이겨내려 애쓰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밖을 내다보니 공장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기계들은 멈춰 서 있었으며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넓고 바쁜 공장이 마치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파업은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인 듯했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로 시선이 향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 혼란 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죠. 어딜 봐도 장애물 투성이었어요. 노동조합은 물러설 기미가 없었고 한국에 있는 경영진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공장이 멈춰있는 하루하루가 LG에 더 큰 손실을 의미했고 지연될수록 상황은 더 불안정해졌죠. 사무실 벽이 천천히 저를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회의에서 봤던 직원들 생각이 났어요. 그들의 얼굴엔 좌절과 분노가 가득했죠. 그들의 리더인 아밋은 강하게 밀어붙였고 직원들은 그를 따랐어요. 그를 신뢰했죠. 그들의 몇몇 걱정이 타당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공장은 덥고 근무 시간은 길었죠. 지역 평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원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공장의 전체 운영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김 씨가 와준 건 다행이었지만 그조차도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인질 사건을 해결했죠. 그건 큰 성과였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밋의 요구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고 직원들과 경영진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팽팽했어요. 다음에 우리가 내릴 결정이 이 공장의 생사를 좌우할 것이라는 압박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앉아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놀란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율리야,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사 고위 임원인 이사님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 말투는 저에게 좋은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했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했어요. 김 씨가 여기 와서 노조 리더들과 직접 협상 중입니다. 곧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이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전화를 끊지 않고 그가 생각에 잠긴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율리야,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사회는 이미 다른 대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유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이야기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건 이미 한동안 논의되어 왔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 위험도 있었죠. 맞아요. 노동비는 더 저렴했고 중국 정부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있었어요. 중국의 노동법은 엄격했고 정치적인 상황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도를 떠난다면 이 공장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패로 보일 테니까요. 제 실패로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직원들이 화가 난 건 맞지만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양보를 하면 작은 것들이라도 다시 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양보로는 부족합니다. 이사님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사회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율리야. 그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압박감이 점점 커졌고 저는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공장 부지를 내려다보니 해가 지면서 빈 주차장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공장을 완전히 철수하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공장은 문을 닫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LG는 우리가 의지했던 이 지역 사회를 떠나는 거죠. 회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일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남는다면? 직원들의 몇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 회사는 타격을 입겠지만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LG가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섬세한 조율이 필요했고 한국의 경영진을 설득해야 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요.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그는 경험도 많았고 제가 존경하는 그 침착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제게 더 명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저는 김 씨의 임시 사무실로 갔어요. 그는 서류 더미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어요. 그 점이 부러웠죠.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제가 말하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렇게 끌고 갈 수만은 없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의 등을 기대었어요. 맞아요. 노조는 우리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고 이사회는 우리 목을 조르고 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뭔가 더 나은 근무 환경이나 약간의 임금 인상 같은 것을 제안하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김 씨는 잠시 침묵한 채 생각에 잠겼어요. 위험 부담이 있죠.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너무 많은 걸 주면 이사회가 이를 약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적게 주면 직원들은 파업을 계속할 거고 공장은 그대로 멈추겠죠.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맞아요. 제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안 돼요. 기다릴수록 더 나빠질 거예요. 김 씨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어두운 밤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제가 아밋과 얘기해 볼게요. 그가 타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김 씨의 차분한 존재가 저를 좀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줬어요. 이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사무실을 나서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책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내일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아밋은 싸울 의지를 보여줬고 저는 김 씨가 그를 설득할 방법을 찾길 바랐어요. 직원들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